예, 오늘 제가 발표할 거는 이제 통화금융정책에 대한 거고요. 예, 이쪽이 다음 페이지죠. 네. 예, 아마도 이것하고 관련해서는 뭐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뭐 현황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알고 계시니까 더 뭐 길게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뭐 키워드 타이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키워드 두 개로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물가 고부채 상황에서 사실은 이 중앙은행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그 금융감독 기관들이 어떻게 포지셔닝을 하고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원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원래 이 글을 제가 쓰기 시작했을 때는 그냥 제가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그 사바티카를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느낌이 있어가지고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글을 쓰다 보니까 이게 확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요. 그래서 이제 슬라이드가 조금 늘어나게 됐습니다. 예, 뭐 목차는 뭐 그냥 이렇게 직관적인 겁니다. 그래서 뭐 배경하고요. 그다음에 통화정책 기조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금융정책들이 어떻게 그 소위 공조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뭐 간단하게 뭐 재원 같은 것들을 하고 정리하는 그런 순서로 가보겠습니다. 뭐 여기 있는 키워드들은 굉장히 잘 매일 신문에서 보시는 것들이기 때문에요. 예.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사실은 통화정책이나 금융정책을 결정하는 그 관계 당국의 머릿속에서는 항상 제약 요건으로서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예, 먼저 물가인데요. 그 물가는 2000년부터 해가지고 쭉 23년까지 해서 이렇게 한국은행의 웹페이지에 있는 걸 갖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파란색에 해당되는 것이 근원 물가였고요. 그리고 빨간색에 해당되는 것이 소비자 물가고요. 그리고 검은색 선으로 그려져 있는 것이 바가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 물가 안정 그 목표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2019년 들어서는 소비자 물가 2%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시면 21년도쯤 해서부터는 이렇게 쭉 올라가서 그 굉장히 크게 상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한국은행의 인식도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 전망 보고서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이 가장 아마 한국은행 가장 마지막 전망일 텐데요. 그 전망을 2011년 11월에는 그 다음 해 물가 상승률이 2.0 그리고 23년도 1.7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21년도에 그 후하반기에 대해서 이렇게 꽤 크게 물가 그 상승이 굉장히 관측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저도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그 숫자들을 보고 있었는데 그게 그 전기처럼 일시적으로 상회했다가 안정화될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마도 한국은행도 비슷한 생각을 어느 정도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것이 22년도 11월 1년 사이에 보면은 전망이 확 바뀝니다. 22년도는 물론 이제 거의 실적치니까요. 5.1%고요. 23년도 3.6, 24년도 2.5. 그 전해하고는 완전히 다른 전망 수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7월인가 뭐 이때부터 아마 그 금리를 살짝 인상하기 시작을 했었는데요. 보시면은 그 11월에 있는 전망 보고서에서는 또 그 금융시장에서는 국내외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라는 표현들도 어느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대충 이게 물가 추세하고 관련된 얘기였고요. 이거는 두 번째 저희가 갖고 있는 키워드 중에 하나인 고부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 많이 보셨을 텐데요. BIS에서 있는 자료들을 제가 갖고 와서 그냥 그려봤습니다. 보시면은 제일 위에 있는 것이 그 가계부문, 정부, 기업부문 다 합쳐가지고 그걸 이제 국가의 부채라고 정의를 하면요. 정부 부채 개념이라고는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국가 부채라고 정의를 하면 그게 GDP 대비 비율로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그 추세가 어떻게 됐는지를 쭉 그려본 거고요. 그 성장세를 가장 견인하는 것이 사실은 그 파란색 선 밑에 있는 그 하나 둘 회색 선에 해당되는 걸 겁니다. 그 회색 선에 해당되는 것이 그 가계 및 비영리 단체 그러니까 우리 흔히 얘기하는 가계 부채에 대한 얘기고요. 보시면은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그 굉장히 굵고 둔탁한 그 빨간색 선으로 이렇게 그 수평선을 그려봤는데요.
저거는 이제 기업 부채 쪽에 붙여보려고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기업 부채 GDP 비중을 보시면은 첫 번째 저 빨간색 선이랑 닿았던 데가 그 외환위기 이후의 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닿고 있는 게 그 제일 끝에서 보시면은 최근에 일어난 일이 됩니다. 그래서 GDP 대비 비중으로 보면은 외환위기 수준을 이미 그 돌파했고요. 그리고 뭐 올해 3월, 4월이었죠. 4월에 보면은 IMF 같은 경우에도 그 제가 리플릿 같은 걸로 봤었던 것 같은데 동아시아의 기업 부채에 대한 얘기들을 했었는데 그 중에 좀 우려되는 부분이 그 한국에 있어서 ICR이 1보다 작은 기업들의 비중들이 굉장히 크다. 뭐 그런 얘기들을 언뜻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정적인 뭐 시각들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보면은 가계부채 얘기를 하지 기업부채 얘기는 상대적으로 안 하는데 뭐 그 이유는 아마도 외환위기 시점에서의 그 기업 부채가 어떻게 디스트리뷰트 되는 거하고 지금의 디스트리뷰션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지고요. 또 다른 이유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자영업자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이 얘기는 지나가고요. 예, 제가 가계부채에서 이렇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아마도 자영업자 관련한 부채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제일 최근 수치가 뭘까요? 제일 최근 수치가 아마 23년도 2분기 말 기준으로 해서 맨 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이 자영업자 대출이 1043조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일단 1000조라고 생각하시면 한 650조 정도는 이 사람들이 사업자 대출로 받은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 것들은 나머지 350조 정도는 가계 대출로 받은 셈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뭐 이것들은 조금 다른 시점에서 얘기한 그 자영업자 대출 규모인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법인이 아니라 그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가계하고 사업체하고의 구분이라는 게 굉장히 모호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에 있어서 그 얘기를 할 때 뭐 전세 보증금을 넣냐 마냐라는 얘기도 하고 있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 그 사업자 대출 부분도 가계 대출에다 넣어서 분석을 해보면 가계부채 문제가 꽤 생각보단 더 심각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PF 대출하고 관련된 얘기들도 뭐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쭉 얘기를 해놓긴 했는데요. 이 부분도 뭐 보시면은 기관별로 보험, 은행, 뭐 여신전문사, 저축은행 이 순서로 이렇게 PF 대출이 나가 있고요. 다만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위험 사업장의 비중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축은행이 가장 높은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2011년, 10년, 11년 요때 그 아마 그 PF 대출 해가지고 물렸던 경험들이 있어서 구조조정을 했던 그런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기조는 보시면은 2021년 8월 이후 10차례 정책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베이비 스텝, 빅 스텝, 뭐 자이언트 스텝, 뭐 어쨌든 간에 우리는 거인 쪽이랑 관계가 멀기 때문에 대충 이 정도로 해서 한 10 정도 했고요. 그 이렇게 해서 2021년도 8월에 금리가 올렸을 때는 그 기본적으로 그 자산 불균형, 금융 불균형 뭐 이런 명목으로 해가지고 관심을 갖고 이제 금리를 올리는 것으로 했었는데요. 그 연말쯤 되면서부터는 이제 그런 금융 불균형보다는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큰 금리 상승 기조의 원인이 됐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기준금리 추이는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거는 금융중개 지원 대출인데 금융중개 지원 대출은 금통위가 결정할 수 있는 두 가지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정책금리 결정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게 금융중개 지원 대출인데 이 부분은 뭐 크게 중요하지 않아서 생략하겠습니다. 예, 그 한국은행의 스탠스하고 관련해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제 물가 상승률하고 기준금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서 왔는지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 그림 보시면 저 끝이 2021년 9월로 돼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제가 2021년 겨울방학 때쯤에
저게 이렇게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려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려놓고 난 다음에 저렇게 올라가면 이제 금리도 올라가야 될 텐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 근데 어쩔까 뭐라는 생각을 하고서 그냥 덮어놓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그 겨울방학 때 제가 그려보면서 예측을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우측에 밑에 있는 그림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런 물가 추세랑 뭐 이런 식의 그 퍼시스턴스 뭐 이렇게 정책 함수를 뭐 일정한 형태의 그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하는 정책 함수를 가정했을 때 한국은행이 어떻게 금리를 가져가야 될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려본 건데요. 노란색에 해당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실은 제가 이렇게 그 모델로 세워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을 때는 좀 더 일찍 한국은행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더 일찍 그리고 좀 더 과감하게 물가 상승이랬다. 그 금리 인상을 가져갔어야 됐다라는 결론이 났었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겨울방학 때 해보면서 근데 이게 현실이랑 안 맞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 지나갔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다시 그 발표를 하려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조금 라이팅이 틀린 게 있네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죠. 우리나라 그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하고 관련해서 볼 수 있는 게 이제 연준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패턴인데요. 뭐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그렇게 길지 않고 에피소드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금리 FRB의 그 금리 이렇게 그 변동하는 이런 사이클을 파란색이라고 본다면 한국은행이 정책 금리를 조정하는 사이클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항상 그 미국 금리 사이클의 위쪽 부분에서 만나서 이렇게 다시 헤어지는 뭐 이런 형태, 그러니까 위쪽에서 만나서 헤어지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도 그 여러 가지 고려를 한국은행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고려들을 많이 해야 되고요. 뭐 이를테면은 어, 환율이라든지 뭐 대외 경제 여건 같은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 상황들,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기 때문에 그럴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사실은 이런 개입 시점이나 그런 개입 강도 뭐 이런 것들이 미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그런 수준에서 여러 가지 목표들, 특히나 가계부채와 같은 그런 목표들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이기 힘든 뭐 이런 상황들을 반영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는 것들은 제가 뭘 한 거냐면요, 그냥 그 사실은 그냥 단순하게 화폐 유통 속도 같은 개념으로 해가지고 저금리 기조가 되는 경우에 그 어떻게 그 주택 시장이나 아니면은 주식 시장 같은 경우에 그 자금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파악하는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저금리 기조가 어떤 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뭐 이렇게 간접적으로 보려고 했던 거였는데요. 보시면은 꽤 유의하게 정책 금리 충격이 꽤 유의하게 자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걸로 보입니다. 예, 뭐 이런 정도가 그 한국은행의 스탠스나 그다음에 뭐 한국은행이 해왔던 일들에 대한 얘기였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이제 앞으로 나가야 될 얘기들이 사실은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관련해서는 뭐 좀 더 좀 단순하게 좀 생각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딜레버리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사실 가계부채가 한국은행의 뇌관이라고 얘기되기 시작한 거는 거의 그 2003년 4년 그 크레딧 카드 버블 그때부터 조금씩 나왔고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 위기를 하면서 한국은행의 가장 큰 위험 뭐 이런 식으로 항상 OECD 보고서나 IMF 보고서 나오면은 한국은행 관련된 보고서에서는 항상 맨 처음에 나왔던 얘기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들 중에 보면은 2007년, 2008년 그 글로벌 금융 위기에서 우리가 사실은 진앙이나 진원의 핵심지가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가계부채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본격적인 조정 같은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고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어느 정도 이렇게 옆으로 횡보를 할지언정 줄어들지 않으면서 그 굉장히 증가를 해왔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와서는 더 크게 이제 무게가 커져서 저희를 우리 경제를 누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리가 좀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딜레버리징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딜레버리징에서 가장 그럼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은 뭐냐라는 건데 뭐 통화 정책에 있어서 정책 금리를 확실하게 올려주는 건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항상 한국은행도 얘기하고 다른 금융감독기관들도 얘기하는 거지만 그렇게 너무 과감하게 금리를 올려버리면 그 금리 부담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차주들, 취약 차주들이 있다라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정책 금리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요. 다른 식의 지원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결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재정이 나서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에 두 분들은 그 세수축의 오차에 대한 얘기라든지 여러 가지 그 재정 정책의 불필요성과 관련한 말씀들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사실은 이제 재정 쪽에는 잘 모릅니다만 기본적으로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항상 우리나라 정책에 있어서 항상 좀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요. 모든 문제가 생기면 다 대부분 금융으로 해결하려는 이런 관행들이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나쁘게 작용한 이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기회에 확실하게 딜레버리징 관계에 있어서 그 정리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한 재정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 얘기하고 관련해서 필요했던 게 사실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 대책들인데요. 조금 멀리 있네요.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코로나 때 우리나라도 이렇게 발표된 규모에 있어서는 재정 지원이 정부의 지원이 굉장히 큰 규모로 보입니다. 근데 보시면 그 세부 내용을 보시면은 직접적인 재정 지원보다는 금융 지원의 형태로 이렇게 해주거든요. 만기 연장이나 아니면은 금리를 약간 낮춰서 조정을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게 속된 표현으로 얘기하면은 그냥 언발에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혹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영업자들이 간신히 연명을 할 수는 있을지언정 부채를 떨궈가면서 이렇게 다시 살아나갈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됐다고 보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방점은 딜레버리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원래는 하는 얘기를 하려고 했을 때 이제 써놨던 부분이었는데요. BOK의 입장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수단은 몇 가지 없는데 고민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하고 뭔가 본인이 나중에 뭔가를 모든 걸 다 고려하고 마지막에 정리하면서 움직이는 딱 한 사람, 굉장히 신중한 결정자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보이기에는 굉장히 우유부단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인상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결국 수단과 현실의 괴리를 인정하고 확실하게 퍼스트 무버로서 움직이는 것도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인은 시간도 많지 않은데 영화 얘기하면 안 되죠. 예, 주유소 습격 사건에서 유호성이 얘기했던 것처럼 때로는 나는 한 놈만 팬다라는 생각으로 해서 확실하게 하고 나머지 소위 말하는 나머지 금융감독기관들이 정책 공조 차원에서 하는애 뒤에서 백업을 해주는 이런 방식의 공조 체제도 사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제가 딜레버리징을 얘기를 했는데 딜레버리징을 하다 보면 이게 금융기관들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이전하고 해봤을 때 사실은 딜레버리징 상황에서 금융기관들은 어느 정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는 저축은행의 BIS 비율인데요. 그냥 우리 시중은행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상황인데요.
횡축은 2010년도 6월 말 기준이고 종축은 2022년도 12월 말 기준입니다. BIS 비율이 45도 선상 위에 있다는 얘기는 확실하게 개선이 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저쪽 오른쪽에 있는 거는 고정이하 여신 비율에 있어서 2010년도 때하고 2022년 12월 말의 기준들을 각각 한 점으로 찍어본 겁니다. 다 45도 선 밑에 있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확실하게 역시 마찬가지로 고정이하 여신 비율에 있어서 확실하게 개선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뭐 이렇게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건 아니어서요. 국내 금융기관들에 대해서 뭐 대손축난금 적립 규모하고 그 다음에 BIS 비율 근거로 해가지고요. 샥이 있을 최대 손실 여력 같은 것들을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뭐 알파는 2에 해당되는 게 뭐죠? 그 신용위험 가중치를 100% 적용하는 경우로 했을 때 8% BIS 기준을 맞출 수 있는 충격의 크기는 시중은행은 한 166조 정도까지 부담이 가능하고요. 저축은행은 한 10조 정도까지 부담이 가능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딜레버리징을 꾸준히 추진하는 것이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금융기관 쪽, 금융시장 쪽의 뭐 불안정성 뭐 이런 거에는 어느 정도 금융기관들은 준비가 돼 있으니까 정부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은 차주 중에서도 취약 차주에 해당된다라는 논지에 뭐 그 선상에 있는 얘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런 딜레버리징 과정에서 그 딜레버리징의 보조 수단으로서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DSR인데요. DSR 규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도입이 돼서 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는 합니다만 상당히 적용 예외 대상들이 너무 넓게 인정이 돼가지고 그 실효성 같은 것들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지적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게 전세자금이나 중대금 대출 같은 것들은 예외로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 시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신규 대출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DSR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사실 그 딜레버리징에 미치는 정책 시차는 실제 그 정책 금리를 조정하는 것에 비해서는 뭐 훨씬 길어지는 거죠.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뭐 근본적으로 DSR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 그다음에 예외 범위를 될 수 있으면 줄여가는 것이 필요하지만 또 그러면서도 정책 금리를 올리는 방향으로 딜레버리징을 추구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라는 정도의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다른 나라랑 비교해 봐서 DSR 규제가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인지를 보고해주는 표를 제가 한국은행 거에서 갖고 왔고요. 그 다음에 또 뭐 그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전세 보증하고 관계돼서 얘기들이 많은데요. 전세 보증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그 금융기관하고 그 다음에 차주인 임차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그 대출 물건을 갖고 있는 그 임대인의 신용 상태에 대해서 체크를 그러니까 면밀하게 신용 체크를 하는 데 있어서 부주의해지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이런 그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보증금 반환 불이행이 증가하고 손실이 증가해서 결국은 다시 재정을 통해서 손실을 메꿔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 11월 8일자 기사인데요. 이렇게 보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우 이제 재무 상황이 자본금이 계속해서 이제 쭉 감소되는 쭉 감소되는 게 아니죠. 2022년하고 2023년 사이에 그 전세보증보험제도로 인해 가지고 감소된 규모가 얼마나 큰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 부분도 재정자금으로 메꿔야 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것이 그 아까 말씀드렸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인데요. 코로나 시기에도 그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금융지원, 간접적인 금융지원의 형태로 지원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비판에 뭐 어느 정도 반응을 해가지고 22년 10월부터는 그 새 출발 기금이라고 캠코에서 이렇게 해서 만든 것이 있는데요. 근데 이 경우도 그 원금 감면 같은 것들이
그 부실 차주가 신용대출 중 보유자산 가액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 원금을 이제 감면해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감면율이 60에서 80% 정도가 되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보유자산 가액을 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보유자산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크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도움이 되지 않을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기존 거보다는 조금 개선됐지만 크게 개선됐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럴 바에는 사실은 소상공인 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코로나 시점에서 방역 대책 같은 국가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다라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런 컨트리뷰션에 대한 것들도 있고요. 그렇다면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좀 더 본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코로나 시기로 한정을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에 발생했던 인건비나 간접비, 임대료 관련한 것들 그런 비용들을 산정을 해가지고 원금에서 일정 부분 감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좀 더 본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거는 다른 나라랑 비교해 봤을 때 코로나19 기간에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들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또 드릴 수 있는 제언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이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의 얘기들이 사실은 정치적 논쟁의 일환으로서 이렇게 그 설전을 거듭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런 거에 있어서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좀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먼저 말씀드리는 건 금융정책 당국과 그다음에 한국은행을 포함한 금융정책 당국 간의 정책 공조하고 관련돼서 실제로는 정책 공조라기보다는 굉장히 엇박자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공조 그럴 때는 이렇게 모순되는 방향으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이게 공조일 때는 우리 항상 얘기하는 굿캅, 배드캅 이런 역할 분담 같은 것들은 공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냉장고 안에서 히터를 켜는 거는 공조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 건데요. 그래서 그런 식의 정책들이 기관들 간에 엇박자를 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보시면은 한국은행은 금리를 인상하면서 통화 긴축을 하고 있는데 금융당국에서는 또 여러 가지 예외 규정들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의 대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크게 정책 공조의 스피릿에 맞다라고 보여지지 않고요. 그리고 결국은 정책 금리는 올라가고 있는데 대출 금리나 예금 금리는 내려가는 이런 상황들이 나온 것들도 이런 문제들이 표출된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은행 공공재, 횡재세, 은행 상생 방안 이런 얘기들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금융 정책의 논리, 금융 정책의 얘기가 그다음에 정치의 논리로 흐르는 것들은 좀 경계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참고로 몇 가지 써봤는데요. 은행은 공공재냐라고 이렇게 2월쯤에 어느 분께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마도 그 부분에 대한 답은 전성인 교수님께서 굉장히 잘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행의 공공성하고 공공재하고는 좀 구분할 필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나오고 있는 것이 은행의 상생 방안하고 횡재세가 서로 다른 입장의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생 방안은 금융기관의 자발적인 참여에 기대해서 나오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이렇게 프로그램들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는 금융기관들이 차환 대출 그러니까 그냥 대출 조건들을 좀 살짝 완화해주는 형태에 집중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효과를 받게 되는 소외계층들은 보면은 일반 가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취약가게의 순으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혜택의 크기가 좀 다른 오더링으로 돼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워낙 긴 슬라이드여서 다른 슬라이드에 이렇게 갖고 있었던 게 뭐였냐면 그냥 시중은행 중에 하나의 은행에서 이제 있는 상생 상생 프로그램이라는 걸 이제 자기네들 프로그램을 선전하는 거였는데요. 거기서도 보면은
기본적으로 그 실적에 있어서는 일반 차주들에 대해서 이렇게 금융 조건을 좀 완화해 주는 효과들이 훨씬 더 큰 걸로 나오고요. 제가 그 사실은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런 식으로 그 금리 조건을 완화해 주는 방식의 효과들이, 그러니까 그런 그 론 모디피케이션이라고 얘기하는 대출 재조정 프로그램들은 그렇게 크게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 미국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글로벌 금융 위기가 일어나기 전에 홉 나우라는 그런 체제가 있었습니다. 그 민간 금융기관들하고 그다음에 물론 이제 정부기관들 페니메이나 프레디맥 같은 GSE들이 참여해서 하는 기관들이 있었는데요. 이게 기본적인 거는 민간 금융기관하고 차주들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렇게 그 마기닝을 하는 뭐 이런 형태로 돼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리라든지 그다음에 그 대부분에 나왔던 것들이 그 금리 조건이라든지 뭐 만기 같은 것들 연장해주는 그런 형태의 그 부분적인 처방들이었던 거고요. 실제로 효과를 봤던 거는 그 이후 2009년도 정도부터 돼 있었던 햄프 같은 프로그램들, 정부가 이니시에이트하는 햄프 같은 프로그램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가졌고요. 그리고 그보다 더 앞선 역사적 경험은 뭐냐면 홀크라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 대공황기에 홈오너스 론 코퍼레이션이라는 것을 미국 정부가 세워가지고요. 미국 정부가 그 정부 채권으로 그 민간 금융기관으로부터 그 부실 가계 채권들을 다 사주고 정부 채권을 대신 줬습니다. 그러면서 모아가지고 정부기관이 직접 차주들하고 이제 협상을 하면서 처리를 해줬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경험들이 훨씬 더 효과적이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민간에다가 이렇게 맡기는 방식이 효율적인지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횡재세 부분도 뭐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구체적인 형태로 입법안이 갖춰져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기본적으로 시간은 이미 지났으니 정리를 하면요. 기본적으로 딜레버리징이 필요하다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딜레버리징의 과정에서 그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취약계층을 잘 선별해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방점을 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딜레버리징하고 공조하는 차원에서 그 DSR 규제와 같은 뭐 금융 규제들은 좀 더 강화하고 내실화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전세보증제도와 같은 것들도 기본적으로는 모럴 해저드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궁극적으로는 재정의 부담으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는 거라서 이거를 굳이 국가 혹은 정부 공공금융기관이 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충 이 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